일단 이 자료는 다 받으셨죠? 예, 받았을 것 같고, 거기 1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이제 출제 문제가, 네, 뭐, 총 4교시죠. 정보통신기술사는, 문제가 총 그러니까 시험 시간으로 보면 총 4교시고, 이제, 실제 시간은 400분이죠. 400분인데 총 31문제가 출제가 되고요. 1교시는 13문제, 2, 3, 4교시는 6문제가 출제가 되고, 1교시는 13문제 중에 10문제를 쓰는 거죠. 그 다음에 2, 3, 4교시는 6문제 중에 4문제를 골라 푸는 시험이에요. 물론 다 주관식 서술형이고, 그래서 뭐 답이 있다고 치면 답이 있을 수 있겠지만, 답이 없다고 치면 자유롭게 서술하면 되는 시험이죠. 근데 이제 1교시 문제는 어려운 문제가 이제 좀 생소하게 느낄 수 있는 문제가 뭐냐면 11번, 그 다음에 13번, 12번은 보안 영역에 대한 문제인데요. 거기 DMZ가 이제 아는 용어죠. 이게 원래는 비무장지대를 DMZ라고 하죠. 우리나라도 DMZ가 있으니까. 근데 네트워크 영역에서 보안 영역을 설정할 때 DMZ라는 영역을 설정을 해요. 언트러스트 영역은 신뢰할 수 없는 영역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인터넷, 외부 네트워크를 이야기하는 거고, 신뢰할 수 있는 영역은 트러스트 영역은 내부 네트워크를 이야기하는 거고, 그러면 비무장지대라고 하는 거는 완충지역, 적과 적이 대치할 때 완충지역을 비무장지대라고 하잖아요. 네트워크상에서도 트러스트 영역하고 언트러스트 영역에 DMZ를 설치하는 케이스들이 많이 있어요, 요즘. 그래서 대부분 설치를 하고, 그러니까 얘는 DMZ를 설치하게 되면 DMZ에 있는 서버나 호스트들은 외부 네트워크는 바로 접속할 수 있어요. 근데 내부 네트워크를 접속을 못 해요. 그러니까 외부에서는 이 DMZ에 있는 PC들만 보이고, 이 DMZ에 있는 PC들에서 뭐 정보를 읽어가고 하는데, 얘가 내부 네트워크를 접속할 수 없기 때문에 보안 영역으로 DMZ를 설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 4번, 11번, 13번이 플랜옵틱은 사실 어느 학원에서도 가르치지 않았을 거예요. 이제 플랜옵틱 뭐 하여튼 이거 4번이 처음 보는 문제였을 것 같고, 11번 큐잉 지연하고 플로우 용량도 좀 어려운 문제가 아닌가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13번도 뭐 사실 개념상으로 보면 너무 간단한 건데, 이거를 실제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나 이런 데서 그 네트워크 케이블을 정리하는 방식을 이제 엔드 오브 로우, 탑 오브 렉 이런 방식으로 뭐 말을 이런 식으로 어떤 식으로 정리할까 해서 그런 식으로 말을 붙여놓은 거라서 어렵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3번 데이터댐은 최근에 나온 용어죠. 뭐 예전부터 있었던 개념이긴 하지만 최근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데이터 뉴딜을 발표하면서 그때 이제 데이터댐을 강조를 했어요. 그래서 그런 시대적인 상황을 받아들여서 데이터댐이라는 문제가 나왔을 것 같고, 그래서 한 8문제 정도는 거의 쉬운 문제예요. 쉬운 문제, 아주 쉬운 문제로 출제가 됐고요. 나머지 한 4, 5문제가 처음 들어보거나 들어봤음에도 좀 쓰기가 약간 껄끄러운 문제로 배치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1교시 문제는 전체적으로 아주 어려운 문제가 3문제 정도 있고요. 그러니까 손 못 대는 문제가 3문제 정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신문이나 이런 거를 좀 보셨으면 나름대로 쓸 수 있는 문제가 9문제, 그리고 1문제 정도는 좀 아리까리, DMZ 같은 경우에는 DMZ만 알고 언트러스트하고 트러스트 자체를 생각하면 알 수는 있지만 그거를 빨리 캐치해서 쓸 수 있는, 그러니까 아리까리한 문제가 1문제 정도.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어려운 1교시 시험은 아니다라는 게 제 판단이고요. 그 다음에 2교시 문제는 다 쉬워요, 다 쉬워요. 어려운 문제가 없어요. 2교시는 다 4문제, 여기에서 4문제를 골라 쓰는 거니까 크게 어렵지 않게 쓸 수 있었을 것 같고요. 이제 어려운 문제라고 치면 맥스웰 방정식이 어려운 문제죠. 뭐 그거 빼고는 없고요.
그 다음에 3교시가, 이원하고 T1 문제가, 나왔는데요. 이거는 뭐, 이제 공부를 하고 자기가 꾸준히 서브노트를 돌려봤으면 잊어버리지 않았을 것 같은데, 이제 갑자기 개념은 알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공부를 서브노트를 이제 암기가 다 안 됐으면 쓰기 어려운 문제죠. 이제 암기의 문제고요. 1번 문제는. 그 다음에 3번 문제가 어렵죠. 텔레프리전스. 이거는 왜 출제가 됐냐면, 이제 코로나 시대잖아요.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비대면 산업이 활성화되고 있어요. 그거의 일환으로 그 요소 기술 중에 하나가 화상회의나 차세대 화상회의라고 텔레프리전스를 이야기하거든요. 이제 그거의 일환으로 지금 텔레프리전스라는 시대적인 문제죠. 이제 다시는 나오지 않을 시대적인 문제로 텔레프리전스로가 나왔고요. 저는 사실 다른 문제를 예측을 했는데 이 문제가 나왔어요. 이제 비대면 문제가 분명히 한 문제 이상은 나올 거다라고 예측을 했고, 근데 이제 다른 문제가 나와서, 그 다음에 4번 문제는 지능형 초연결망은 예전에 나왔던 문제예요. 그래서 뭐, 그 다음에 정보통신공사법 시행령 제2조 공사의 범위와 종류. 사실 개념상으로는 어렵지 않죠. 정보통신공사의 범위는 통신공사가 있고요, 방송공사가 있고요. 그러니까 통신설비공사, 방송설비공사, 정보설비공사가 있어요. 크게 세 가지로 보면. 그러면 통신설비공사의 공사의 종류가 쭉 있을 거고, 방송설비공사의 공사의 종류가 있을 거고, 정보설비공사의 공사의 종류가 있을 거라고. 이거를 그냥 쓰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좀 주의 깊게 보셨으면 알 수 있는 문제인데, 그 다음에 6번 섹터 안테나, 야계 안테나, 옴니 안테나, 패치 안테나. 안테나를 다 이제 섹터 안테나는 말 그대로 기지국 내에서 섹터를 구분해서 쓰는 안테나죠. 뒤에 반사판 붙이고. 그 다음에 야계 안테나는 우리가 이제 단파나 초단파나 극초단파 안테나, 우리 그 방송 공동 수신 설비 아파트 공동주택 위에 가면 다 야계 안테나로 붙어 있죠. 이제 그런 형태의 안테나를 그러니까 복사기, 도파기, 복사기, 반사기 세 가지 형태로 구성되어 있고, 이제 복사기하고 도파기하고 반사기는 숫자를 늘릴 수가 있어요. 성능이 더 좋아지니까. 그래서 많이 붙어 있죠. 이렇게 앞뒤로. 근데 이제 복사기는 하나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형태의 안테나를 야계 안테나라고 하는 거고, 옴니 안테나는 모든 방향으로, 그러니까 이런 섹터 안테나나 아니면 야계 안테나는 특정 방향으로 빔을 주고 받는 형태의 안테나거든요. 근데 옴니 안테나는 모든 방향으로 골고루 360도 골고루 받아들이거나 내보내는 안테나를 이제 옴니 안테나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패치 안테나는 안테나를 회로 기판에 그냥 그린 거예요. 그려서 사용하는 안테나고, 이제 요즘 핸드폰에는 패치 안테나 형태가 많이 들어가겠죠. 이제 그런 류의 안테나고, 실제로 이제 패치 안테나는 대량 생산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죠. 왜냐하면 회로 기판에 그리니까 유전체에 동박을 깔아서 안테나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의 안테나의 형태를 패치 안테나라고 하고, 주로 이제 얘는 그 말이 틀렸는데 마이크로 스트립 패치 안테나라고 해야 돼요. 이제 그런 식으로 구성이 돼 있고, 그래서 3교시가 약간 네 문제를 푸는데 약간 어려울 수 있는 문제로 배치가 됐죠. 그 다음에 이제 LTE와 5G, 4G, 5G 비교하는 문제가 들어가 있고요. 이제 4교시는 5번 문제가 좀 처음 들어보는 네트워크 구성에 또 관한 문제가 인라인하고 원암 문제가 나왔고요. 나머지는 이제 어려운 문제가 2번 정도가 어려운 문제였는데, 제가 이제 예전에 이번 회차는 아니고 저번 회차인가 저저번 회차인가 이 데이터 네트워크 장비 용량 규모 산정에 대해서, 이거는 지침이 있어요. 정부에서 나온 지침이 있기 때문에 그 지침 내용을 쓰는 거예요. 근데 계산 문제를 내는 거는 좀 그렇죠. 이게 계산 문제를 내는 거는 좀 저는 이제 그렇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여튼 그러고, 그 다음에 3번에 이거는 블록체인의 개념과 블록체인 미드레어를 통한 장점 및 구현식 미드레어를 통한 장점? 이게 문제 자체 말이 이상해요.
말이 좀 문제가 명확하지 않고, 좀, 뭐, 약간, 좀 그러니까 국어상으로 보면 좀 미드레어를 통해서 얻는 장점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문제를 냈어야 돼. 미드레어를 통한 장점? 뭐 이런 식, 그 다음에 뭐 구현식 고려사항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블록체인이 뭔지는 알겠는데 블록체인 미드레어가 뭔지를 몰라서 못 쓸 수는 있어요. 근데 절반 이상은 풀 수가 있죠. 1번, 그래서 1번, 3번, 4번 문제는 이거는 그 AMI 문제죠, AMI. AMI에 대해서 쭉 쓰면서 그냥 그 Y선하고 집비 비교하시면 끝나는 문제죠. 그 다음에 6번은 제가 나올 걸로 예상을 했던 문제인데 이제 보안 문제하고 같이 섞어서 나온 거고요. 제가 여러분들 이제 카페에 예상 문제를 올려드렸는데 예상 문제에서 한 7, 8개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모의고사 때 DB 같은 거는 제가 문제로 출제를 했기 때문에 뭐 충분히 대응을 하셨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문제를 예측하고 정보통신기술사에서 예측하고 맞춘다는 것 자체가 크게 의미가 없어요. 어떤 때는 한 문제도 안 나올 때가 있고요. 어떤 때는 뭐 열 몇 문제가 제가 맞출 때도 있고 그런데 이번은 뭐 한 중간 수준 정도는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출제 8페이지로 가시겠습니다. 8페이지. 그 이전 회차는 필요 없고요. 이번 회차만 이번 회차의 문제의 특징을 보면 엔지니어링 쪽에서 전혀 한 문제만 출제가 됐다는 게 특이사항이에요. 특이사항인데, 그러니까 기존까지는 4, 5문제가 나왔거든요. 4, 5문제 많이 출제가 됐는데 이번 회차는 많이 출제가 안 되고 딱 한 문제만 나왔어요. 대신 이제 4차 산업혁명을 중심으로 한 그다음에 코로나 비대면 뭐 이런 쪽을 중심으로 한 홈 네트워크 쪽이 문제가 왕창 나왔죠. 왕창 나오고 그다음에 무선공학 쪽에서 이제 저번에도 강세였는데 이번에도 좀 강세로 되고요. 그다음에 나머지는 골고루 문제가 나왔어요. 골고루. 엔지니어링 쪽이 확 죽고 이제 홈 네트워크 쪽은 뭐 기존 경향을 유지하고 홈 네트워크하고 무선공학은 기존 경향을 유지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문제가 골고루 분포가 돼서 나왔다라는 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 10페이지로 가시면 이제 3년간을 보면 경향이 뭐 대충 보이죠. 이번에 엔지니어링 문제가 안 나왔다고 해서 다음 회차에 안 나올 거냐. 경향으로 보면 그렇진 않다는 거예요. 경향으로 보면 4차 산업혁명, 그 다음에 와이파이, 그 다음에 802.11, 802.15, WLAN, WPAN 이런 기술들을 중심으로 한 홈 네트워크 분야하고 그다음에 4차 산업혁명 중심으로 한 그런 문제들이 엄청나게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 추세고요. 그다음에 무선공학 쪽이 대단히 강세예요. 무선 쪽을 좀 더 심도 깊게 공부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다음에 엔지니어링 쪽. 그다음에 또 하나 보자면 이동통신하고 영상통신 쪽을 잘하면 사실 문제는 웬만큼 다 풀 수 있는, 그러니까 골라서 푼다고 하면 이제 그 정도는 되는 거죠. 그러니까 5개 분야가 중요한 거죠. 홈 네트워크, 이동통신, 영상통신, 무선공학, 그다음에 엔지니어링 쪽. 그래서 이제 나머지는 지나가고요. 일단 저는 장부진이라고 하고요. 이제 처음 이제 대부분 아시겠지만 처음 뵙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혹시라도 연락하실 일이 있으면 이쪽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직접 전화보다는 가급적이면 먼저 문자로 좀 주시고 제가 연락을 드리든지 할게요. 그러면 아니면 메일로 보내주셔도 되고요. 제가 직접 전화가 오면 당황스러워요. 모르는 번호가 오면. 그래서 저한테 전화가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또 못 받을 수 있는 상황도 있고 그래서 문자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간단하게 1교시 문제 보겠습니다. 18페이지. DB는 특이하게 나왔어요. 문제가. DB는 DB하고 DBM은 이해를 하겠는데 DBI까지 같이 엮어서 문제를 냈죠. 같은 DB 문제죠, 뭐. 근데 이제 DB는 두 양을 비교하는 값의 로그를 취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비교치의 로그를 취한 게 DB 값으로 환산이 돼요. 근데 두 값을 비교하는데 두 값이 다 상대적이다 라고 하면 그런 DB 값을 상대 레벨이라고 하고요. 두 값 중에 하나가 고정돼 있다, 결정돼 있다. 그러면 절대 레벨이 되는 거예요. 근데 DB라고 그냥 우리가 어떤 뒤에 DB만 있고 뒤에 아무것도 안 붙는다 그러면 걔는 대부분 두 양의 값이 결정되지 않은 상대 레벨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DBM이라고 하면 DB의 M, 그 M이 1mW로 고정되어 있다는 게 DBM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두 양을 비교한다는 개념은 똑같은데 두 개의 양이 결정이 안 돼 있고 그냥 비교하는 거다 그러면 상대 레벨이고 두 양 중에 하나가 결정돼 있다 그러면 그거는 절대 레벨이죠. 근데 DBM이라고 하는 거는 두 양 중에 하나가 결정돼 있다는 건데 그게 1mW로 결정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 뭐 DB의 의미, DB를 사용하는 이유 뭐 그런 거는 다 넘어가고요. 이제 DB는 그런 의미고 그 다음에 DBM은 1mW 기준값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가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1mW하고 다른 값을 비교해서 그 비교값의 로그를 취한 게 DBM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DBI는 안테나의 이득을 나타낼 때 쓰는 용어죠. 근데 그 I가 I라는 게 아이소트로픽, 등방성 안테나를 기준으로 한 거죠. 그러니까 기준 안테나가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DBI를 뭐 쓰는 거는 어렵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20페이지 문제 OTT, 오버 더 탑에 요즘 OTT는 다 아는 용어잖아요. OTT의 대표적인 회사가 넷플릭스가 있잖아요. 넷플릭스. 우리가 한 달에 뭐 9천 얼마 내면은 넷플릭스 콘텐츠를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영화, 드라마, 뭐 미드, 뭐 모든 콘텐츠를 다 이용할 수가 있죠. 이제 그런 형태, 그러니까 인터넷을 통해서 어떤 미디어를 소비할 수 있게 해주는 개념을 OTT라고 하는 거예요. 인터넷을 통해서. 그러면 거기 오버 더 탑의 약자는 원래 셋탑박스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셋탑박스를 이야기하는 건데 지금은 꼭 셋탑박스를 이야기하는 의미는 아니죠. 하지만 그 초창기에 OTT란 용어가 그렇게 사용됐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OTT 서비스의 등장 배경은 뭐 사용자별로 선호하는 콘텐츠가 다르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우리가 TV 앞에 앉아야만 콘텐츠를 소비할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시기가 아니죠. 내가 꼭 드라마를 10시에 맞춰서 봐야 SBS, 뭐 KBS 이런 드라마를 볼 수 있었지만 지금은 내가 원하는 드라마를 내가 원하는 시간에 보고 싶어하는 사용자의 요구가 많아지는 거죠. 그리고 그만큼 또 통신 네트워크의 그 발전도 돼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양한 기기들이 등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PC도 등장하고, PC도 있지만, 집에 PC하고 TV 있지만 핸드폰, 태블릿, 뭐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그런 것들을 소비할 수 있는 기기들이 늘어남으로써 그런 환경이 조성된 거죠. 그래서 이제 OTT는 다양한 단말기를 사용해서 소비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소비자가 주도적으로 하는 거예요. 내가 드라마를 보고 싶은 시간에 보고 싶은 콘텐츠를 내가 땡겨서 보는 거니까 소비자 주도적이라고 할 수 있고요. 가격이 저렴하죠. 넷플릭스 가격 저렴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콘텐츠가 중심이에요. 그래서 이제 OTT하고 그러면 IPTV의 차이점은 IPTV도 IP망을 통해서 콘텐츠를 소비하는 건데 OTT하고 IPTV의 차이는 뭐냐면 IPTV는 멀티캐스트의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1대 100. 100명이 있으면 똑같은 컨텐츠를 서버에서 100명한테 똑같이 뿌려주는 거죠. 근데 이 OTT는
유니캐스트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1대1. 1대1의 성격을, 그러니까 서버에서는 그 OTT를 소비하고 있는 사람한테 그 컨텐츠를 보내줘야 되잖아요. 근데 100명이 똑같은 컨텐츠를 보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1대1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요. IPTV는 되게, 망을 구축을 하죠. 구축을 해서 이 IPTV 서비스 사업자가 자사망을 구축을 해서 대부분 서비스를 제공을 해요. 근데 OTT 같은 경우에는 자사망이 아니죠. 자사망이 아니라 인터넷을 통해서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인터넷을 통해서 엄청난 양의 컨텐츠, 멀티미디어를 내려보낸다는 말이죠. 그러면 뭐 어떤 이슈가 있냐면요. 망 중립성 이슈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인터넷이라는 망은 얘네가 이 OTT 서비스 사업자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인터넷 서비스를, 인터넷 망을 까는 업체가 따로 있고요. 이 OTT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가 따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넷플릭스 같은 거는 그냥 인터넷에 그냥 자기 콘텐츠를 주는 거잖아요. 근데 이 인터넷이라는 망은 이 KT나 SK 브로드밴드, LG U+가 망을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그 망 위에다 그냥 내려보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망 중립성 이슈가 생기죠. 서로, 그러니까 얘가 얘한테 니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왜 우리 망의 많은 부분에서 차지하면서 돈을 하나도 안 내냐. 뭔 소리냐. 이미 사용자들은 니네 인터넷 사용 비용 내고 있지 않냐. 근데 우리가 뭔죄냐. 왜 우리가 니네한테 돈을 줘야 되냐. 이런 식으로 지금 컨텐츠 사업자하고 이제 인터넷 서비스 제공 사업자하고 망 중립성 이슈가 있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21페이지 데이터댐은, 디지털 뉴딜 정책 발표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한 거예요. 데이터댐은 데이터를 가둬놓는 거죠. 댐이라는 게 물을 가둬놓는 거잖아요. 가둬놓고 방류하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필요할 때 방류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넘쳐 흐를 때 방류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여튼 뭔가를 가둬놓고 그거를 계속 하는 건데 데이터댐은 그러면 데이터를 가둬놓는 거죠. 데이터를 모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필요하냐면 데이터댐이라는 게 왜 필요하냐면 결론은 인공지능 때문에 필요한 거예요. 인공지능이라는 얘는 학습을 해야 돼요. 지금 현재 체계로는 얘는 학습이 필요한데요. 학습을 하려면 얘한테 뭘 줘야 되냐면 데이터를 줘야 돼요. 데이터를 줘야 되는데 어떤 데이터를 줘야 되냐면 그냥 우리가 막 사용하고 있는 이런 데이터를 줘야 되는 게 아니라 정렬된 데이터를 줘야 돼요. 정렬된 데이터.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고양이인지 개인지를 판별하려면 고양이 사진을 수백 장, 수천 장, 수십만 장, 수만 장, 수십만 장을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고양이 사진만 뽑아서 얘한테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고양이하고 막 개하고 섞여 있는 막 여러 동물이 섞여 있는 사진을 얘한테 인공지능한테 주면 얘가 학습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고양이 사진만 딱 뽑아가지고 얘한테 줘야 얘가 고양이는 이런 특징이 있어. 그래서 뭐 코가 뭐 세모났고 뭐 눈은 얼굴 모양은 어떻게 생겼고 이런 걸 학습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얘가 학습이 되죠. 그러면 이 정렬된 데이터를 정렬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빅데이터가 필요한 거예요. 이 빅데이터로부터 데이터를 정렬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정말 커다란 볼륨의 데이터를 우리가 금방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얘는 이제 수년간, 수십 년간 계속 데이터를 모아야 돼요. 모으는 작업이 필요하죠. 이거를 제일 잘하는 세계적인 기업이 구글이에요. 구글은 전 세계의 데이터 센터를 어마어마하게 지어놓고 지금도 짓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얘네가 하는 짓이 뭐냐면 데이터를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결론은 인공지능으로 귀결되는데 인공지능으로 귀결되는 거는 이게 나중에 국가의 파워나 아니면 회사의 힘이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구글에서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실제 그렇게 되고 있고.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데이터댐이라는 거를 만들어서 데이터를 모으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뭐 장점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뭐 그 다음에 3번의 데이터댐의 주요 요소는 데이터가 있어야 되죠. 데이터. 뭐 공공 데이터도 있고, 데이터를 수집 활용해야 되고, 데이터 거래,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이런 데이터들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그런 데이터들을 모으려면 뭔가 네트워크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트워크. IoT나 네트워크가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5G로 하겠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데이터를 모아서 이제 5G나 IoT로 모아서 빅데이터를 만들고, 이런 거를 데이터 때문에 쌓아놓고 정렬된 데이터를 만들어서 인공지능을 학습시키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결론은 인공지능으로 귀결이 돼서 인공지능 융합 활성화 하겠다라는 커다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데이터댐이라고 하는 거는. 그 다음에 디지털 집현전. 집현전은 일종의 도서관이에요. 도서관. 데이터 도서관이잖아요. 데이터 도서관이면 그 데이터를 이제 이런 데이터들을 누구나 갖다 쓸 수 있는 그런 문화를 만들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크게 주요 요소가 네 가지가 있고요. 그래서 정부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2025년까지 58조 2천억. 돈 엄청나게 쏟아붓는 거잖아요. 58조 5년 동안, 지금 20년이니까 5년 남았죠. 5년 동안 58조 2천억이면 1년에 12조 정도씩. 12조면 어마어마한 돈이잖아요. 12조를 계속 쏟아부어서 58조, 뭐 거의 60조 가까이 되죠. 이런 돈을 지금 데이터댐을 만드는데, 결론은 데이터댐이라는 게 그럼 뭐예요? 데이터센터에 뭐 저장장치 이런 거 서버를 쫙 갖다 놓고 거기다 모으는 거잖아요. 그런 돈을 투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도 만들어야 되지, 뭐 여러 가지가 필요하겠죠. 예, 그 다음에 저도 처음 본 플랜옵틱. 예, 플랜옵틱은 이제 이거 내신 분은 알고 냈을까요? 문제를 정확히? 저는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지금까지는 어떻게 이제 여기 디지털 카메라예요. 어떤 식으로 사진을 찍냐면 이제 이 물체라, 그러니까 3차원 우리 대부분 물체는 다 3차원이죠. 3차원으로 실제로 이루어져 있는데, 여기에서 뭔가 딱 우리가 눈이 인식하는 거는 그 물체에 맞고 반사되는 가시광선 파장을 색깔로 인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맞고 반사되는 파가 이렇게 나온다고 치면, 카메라는 어떻게 얘를 받아요? 여기에 CCD 소자가 있어요. CCD 소자. 얘는 R이고요. G, B 이렇게 봤죠. 그래서 여기에 뭐 우리가 화소 개념으로, 이 화소에 R이면 R 값이 여기 와서 전압값으로 저장이 되는 거잖아요. 찍으면. 근데 그때 받아들이는 거는 여기에서 온 빛의 하나를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빛의 하나의 파장만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우리가 볼 때 평면의 빛의 정보를 저장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물체를 맞고 반사하는 요 빛들은 요것만 오는 게 아니잖아요. 다양하게 나가잖아요. 각도가 여러 각도로 나가잖아요. 이거를 다 받아들여서, 얘네를 다 받아들여서 하면은 훨씬 더 생생하게 깊이 정보까지, 각도 정보까지 구별해서 걔를 정보로 인식할 수 있으면 훨씬 더 훨씬 더
3차원에 가깝게 아니면 깊이 정보까지 담고 있으니까 훨씬 더 밝고 선명하게 받아들일 수 있겠죠. 이런 개념을 플랜 옵틱이라고 하는 거예요. 원래는 우리는 이것만 받아들이는데 나머지도 다 받아들이자. 이런 개념이 플랜 옵틱이고요. 일단 개념상으로 보면 3차원 물체 광선의 분포를 플랜 옵틱이라고, 3차원 광선의 분포가 여러 군데로 가는데 그 분포 자체를 플랜 옵틱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 빛이, 그 분포되는 빛을 임의의 기준면에서 위치별, 방향별로 분포되어 있는 그 자체를 플랜 옵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다 받아들이냐, 아니면 일부만 받아들이냐. 우리는 지금 현재 우리 카메라들은 일부만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근데 걔를 다 받아들이게끔 우리가 활용을 하면 훨씬 더 생생하고 자연스럽고 현실 세계에서 실제로 그 빛의 재현이 가능하지 않겠냐라는 개념 자체가 플랜 옵틱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공간 영역의 평면 정보하고 각 정보까지 다 이제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면 데이터량이 엄청나게 늘어나겠죠. 데이터량은 늘어나겠지만, 그래서 거기 플랜 옵틱은 이런 카메라들을 개념상으로 보면 여러 개 놓는 거예요. 여러 개 놔가지고 이 빛을 다 받아들인 다음에 얘네를 섞는 그런 개념이죠. 그래서 이제 플랜 옵틱 주요 기술을 보면 뭐 엔진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시점 변환 기술, 촬영 후 재초점 기술, 뭐, 그 다음에 영상 기반 깊이 추정 기술. 말도 어려워요. 하여튼, 뭐, 이렇게만 할 수 있으면 좋죠. 좋은데, 활용 방안은, 이제 컴퓨터 그래픽이 아니면 좀 불가능하던 것들을 새로운 영상 기법이니까 이제 가능하게 할 수 있다. 이런 개념이죠. 예, 뭐, 어려운 문제예요. 이제, 이게 다시, 이제, 기출문제가 된 거죠. 기출문제로 다시 나오기는, 이게, 이런 기술이 막 활성화돼가지고, 정말 쓰이거나 이러지 않으면 다시 나오기는 힘든 그런 문제죠. 그 다음에 전자파 흡수율, 사르는 제가 예측했던 문제 중에 하나예요. 이번에, 제가 DB도 이번에 나올 거라고 그러니까 예측한 거죠, 예측. 그 다음에 사르도 이번에 나올 걸로 예측한 건데, 거기 사르 식이 지금 그 프린트물에서 잘려 있어요. 이제 이거를 넣으셔야 돼요. 이렇게 넣으셔야 돼요. 얘는 이제 도전율은 전기가 얼마나 잘 통하냐의 그 율을 나타내는 거고요. 도전율이고, 얘 로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덴시티, 밀도, 덴시티였죠, 덴시티. 뭐의 덴시티냐? 우리가 전자파 흡수율을 측정하려면 사람이 직접 가서 서 있으면서 흡수를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인체 조직, 팬텀이라는 인체 조직을 사용해요. 그러니까 기구를 만든다고요. 기구를 만들어서 하는데 그 기구의 밀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몇 킬로짜리냐. 이제 그거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 도전율은, 그러면 그 팬텀을 만드는데 그 안에 물질을 채워야 되잖아요. 그 물질을 사람하고 비슷한 걸로 채울 거 아니에요. 근데 사람하고 완벽히 똑같진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물질의 특징, 도전율을, 해가지고 그 도전율에 실제로 쏴가지고 얼마나 흡수되는지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전기장에 자승해서 사르를 구하는 식이 이렇게 돼요. 근데 이제, 사르는 전자파 흡수율이기 때문에 전자파가 인체에 얼만큼 들어오는지를 측정하는 단위가 되고, 우리나라 기준은 1.6, 그러니까 전자파 흡수율은 얼만큼 들어오냐, 전력이 킬로그램당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요. 미리와트로 표현할 수도 있죠. 그램당 얼마나 들어오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기준은 1.6 킬로, 1.6 와트 퍼 킬로죠. 그러니까 킬로그램당 1.6 와트 이상이 되면 안 되게 돼 있어요. 거기 이제 그림으로 나와 있죠. 근데 이제 전자파 흡수율은 주파수가, 우리 인체가 전자파를 흡수하는데 그 어떤 전자기기가 낮은 주파수를 발사를 하고 있으면 우리 신경계를 자극하고요. 높은 주파수면 거기 저주파하고 고주파가 나와 있어요.
1Hz에서 100kHz까지는 신경계를 자극한대요. 그 다음에 100kHz 이상 되는 식기가까지는 체온을 상승시키게 돼요. 그러니까 열적인 효과를 주는 거죠. 하여튼 둘 다 안 좋은 거예요. 둘 다 안 좋은 건데, 이제 그거에 대한 영향을 이제 이 사르라는 테스트를 통해서 제한을 하고 있죠. 그래서 휴대폰 같은 거는 사람이 밀접하게 들고 다니는 거잖아요. 들고 다니는 거기 때문에 이런 휴대폰 같은 것들은 사르 시험을 반드시 통과를 해야 되죠. 그래야 우리나라에서 팔 수가 있죠. 우리나라 기준에 맞게 해야 돼요. 그래서 뭐 그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동통신에서 핸드오프와 로밍. 핸드오프는 개념상으로 보면 셀에 어느 하나의 셀에서 인접셀로 이동할 때 통화가 끊기지 않게끔 해주는 게 핸드오프고요. 로밍은 뭐냐면, 그러니까 핸드오프는 동일한 통신 사업자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KT에서 구축한 망으로 이렇게 넘어가면 그 KT, 그러니까 핸드오프가 일어나는데 통신 사업자가 달라져. 그러니까 KT에서 SKT로 넘어가야 돼요. 통신 사업자가 달라지면 근데 거기에 KT 기지국이 없어. SKT 기지국만 있는 거예요. 그럴 때는 로밍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신 사업자가 달라지면 로밍이 일어나고요. 같은 통신 사업자 내에서 이동성을 제공하는 기술은 핸드오프고, 다른 사업자 사이에서 이동성을 제공하는 거는 로밍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우리는 해외로 나갈 때 로밍, 인천공항에서 로밍 서비스 신청하고 가잖아요. 해외 나갈 때 하는데, 해외도 다른 사업자잖아요. 사업자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이제 그런 종류가 있는, 그래서 이제 뭐 개념도는 거기 간단하게 그려놨고요. 해외로 나가는 걸로 해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종류는 소프트 핸드오프, 그 다음에 하드 핸드오프 세 가지가 있죠. 소프트 핸드오프는 기지국 내에서 섹터 간 이동할 때 소프트라고 하죠. 그 다음에 소프트는 그 셀과 셀 사이를 넘어가는데, 인접셀에서 두 개 신호를 동시에 받아서 자연스럽게 끊김없이 넘어가는 형태를 소프트 핸드오프라고 하는 거고, 하드 핸드오프는 일단 한번 끊기죠. 끊겼다가 넘어가는 거를 하드 핸드오프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로밍은 임대 로밍, 자동 로밍, 반자동 로밍이 있어요. 임대 로밍은 그냥 핸드폰 외국 거 나가서 외국 거 빌려 쓰는 거죠. 번호도 바뀌고. 근데 자동 로밍은 핸드폰하고 전화번호, 내 핸드폰 그냥 가지고 가면 내 번호로 그냥 통화할 수 있는 게 자동 로밍이고, 반자동은 번호는 그대로인데 핸드폰은 빌려 쓰는 형태를 반자동 로밍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뭐 절차는 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둘 다 이동성을 제공하기 위해서 통화가 안 끊기게끔 어떻게든 하려고 하는 게, 그러니까 심리스한 그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하는 게 둘 다 유사점이에요. 근데 차이점은 뭐냐면, 동일 네트워크에서 이동성을 제공하는 개념은 핸드오프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다른 네트워크 도메인 사이에서 이동성을 제공해 주려고 하는 거는 로밍이 되는 거죠.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그다음에 이제 전자파 이제 회절이 무선 통신에 미치는 영향. 그러면 회절이 뭔지를 설명해야 되잖아요. 이제 회절은 빛이 보이지 않는 장애물이 있는데 그 장애물 그러니까 전파가 장애물 뒤편까지 전달되는 현상을 보이지는 않아요. 송수신점이 보이진 않지만 그 보이지 않는데도 통신이 가능한 현상을 회절 현상이라고 하죠. 이 현상을 설명하는 거는 호이겐스의 원리로 설명을 하는 거고요. 호이겐스의 원리가 거기 그림으로 있는데, 거기 평면파가 쭉 가는데 여기에 구멍이 하나 뚫려 있는데 여기 평면파가 쭉 가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여기를 통과하려면 여기 통과하면 이렇게 가야 되는 게 맞잖아요. 이렇게 가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구면파로 변해서 이 안 보이는 데까지 전달되는 이거를 호이겐스가 실험으로 증명을 한 거죠. 그래서 호이겐스의 원리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전파는 빛하고 똑같은 성질이 있기 때문에 전파도 이렇게 전달되어 간다는 거고, 그 다음에 그 회절은 주파수가 낮을수록, 그러니까 파장이 길수록 회절 현상이 심해지는 거죠. 직진 현상은 약해지고요. 이제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700MHz, 800MHz 대역을 그러니까 이동통신 사업자들이 선호하는 이유가 회절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회절성이 높으면 경제적으로 망을 구축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기지국을 덜 세워도 돼요. 왜냐하면 음영지역이 줄어들기 때문에 기지국을 덜 세워도 되는데, 이제 주파수가 높아지면 회절 현상이 없어지잖아요. 점차 없어지고 직진성만 강해지는 현상이 되니까, 그러면 직진하면은 장애물 뒤편까지 전파가 안 가니까 기지국을 많이 세워야 돼요. 그러니까 경제적인 망 구축이 좀 어려운 거죠. 주파수가 높아지면. 그러니까 많은 기지국이 필요하다고. 주파수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그래서 이런 현상, 회절 현상이 어디까지 영향을 미치냐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5G에서 FR2, 그러니까 프리퀀시 레인지 2는 25기가 이상 대역을 FR2라고 하는데, 주파수가 25기가 정도 되면 회절 현상이 거의 없거든요. 그러면 정말 촘촘하게 기지국을 박아야 돼요. 그 촘촘하게 기지국을 박으면, 그러면 기지국 수가 엄청나게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기지국 셀은 작게 만들어, 작게. 물론 전파가 일단 멀리도 못 가지만 작게 만들어가지고 소형 셀들로 어마어마한 많은 셀을 구축해야만 5G에서는 서비스가 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 가지를 전파율 회절에 의해서 나타나는 현상은 크게 이제 프레넬 존, 산악회절 리득, 구면 회절 리득 세 가지가 있는데, 프레넬 존은 송수신점 사이에 이게 송신점이고 이게 수신점이면 여기에 이런 장애물이 있어요. 여기가 송신점이고 수신점인데 이런 장애물이 있으면 요 안테나를 이렇게 높이면 여기에서는 이렇게 바라보이기 때문에 직접화만 딱 가야 되는데 이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받는 안테나를 높여도 어느 일정 높이까지는 요 구간은 여기는 직접파도 있고 직접파하고 회절파하고 간섭하는 영역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직접하고 회절파가 간섭하는 영역을 프레넬 존이라고 하는 거죠. 이제 이런 현상이 이제 있고, 물론 여기 요 밑에로 안테나를 달면 여기는 회절파만 있는 거죠. 안 보이니까. 근데 어느 위치 높이까지는 직접하고 회절파의 간섭 현상이 있어서 전개 강도가 변화하는, 왔다 갔다 하죠. 그런 현상이 있다는 게 프레넬 존 현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산악회절 리득은 송수신점 사이에 커다란 산이 있어서 안테나를 더 높게, 아무리 높여도 산보다는 높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안 보여. 어차피 안 보이는데 어느 지점에 딱 가면 회절파들이 모여가지고 개인이 아주 세지는 지역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통신에 이용하기는 힘들죠. 왜냐하면 그 지점에 가서만 통신을 할 수는 없잖아요. 통신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동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산악 회절 리득이 커지는 지점이 있을 수 있다. 구면 회절 리득은 지구가 동그란데 여기에 안 보이는데 동그랗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쏜 게 이렇게 구면을 따라서 이렇게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구면 회절 리득이라고 하는데, 크게는 세 가지가 있을 수 있고요. 이제 때에 따라서는 이득 증가 효과를 얻을 수가 있는데 실제 통신에서는 이용하기 힘들죠. 그 다음에 경제적인 망 구축이 가능해요. 이제 무선 통신에 미치는 영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래서 더 낮은 망 구축 비용으로 전국망 구성이 주파수가 낮으면 회절 현상이 많아지기 때문에 더 낮은 비용으로 전국망 구축이 가능한 거고요. 전파 간섭 문제가 생길 수도 있죠. 이런 식으로 프레넬 존처럼 여기는 직접 보이는 데인데도 직접파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는 서로 직접하고 회절파하고 간섭 서로 주면서 전개 강도가 변하는 현상이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전파 간섭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문제 8번 댁내 와이파이 음영지역 해결 방안. 와이파이는 뭔지 아시니까, 음영지역 해결 방안은 일단 우리나라는 몇 개 채널이 있어요? 2.4기가 때 13개 채널이 나오죠. 13개 채널이 나오면 댁내에서 윗집도 있고 아랫집도 있고 뭐 옆집도 있고 다 와이파이 쓰잖아요. 와이파이를 쓰니까 같은 동일한 주파수를 다 사용하고 있으면 아무래도 전파 간섭이 심해지겠죠. 그래서 일단 채널을 바꿔보는 게 제일 손쉬운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설치 위치를 좀 변경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집이 여기 있는데 여기가 거실이고 방이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다고 쳐요. 근데 공유기를 여기다 놨어. 그러면 얘는 이 방은 좀 힘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위치를 뭐 중앙으로 끌어온다든지 위치를 변경해 볼 수 있죠. 가장 간단한 방법. 그 다음에 댁내 환경에 맞는 안테나를 구매 설치하는 게 뭐 세 번째 방법이죠. 뭐 커다란 해법이 있는 게 아니고요. 근데 댁내에서 나는 이 문제를 왜 냈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지금 댁내에서 뭐 음영지역 집이 뭐 100평 이상도 되는 것도 아닌데 뭐 음영지역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라는 게 크게 있나요? 채널 바꿔보는 거, 위치 변경해보는 거, 그 다음에 안테나 바꿔보는 거, 뭐 그런 거 외에는 크게 없는데. 그리고 문제 9번은 문제 자체를 잘못 냈어요. 대칭키면 비대칭키, 그 다음에 대칭키면 비대칭키, 공개키면 비밀키, 이렇게 내야지. 대칭키하고 공개키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내면 섞어 쓰는 거잖아요. 비교 방식 자체가 틀린 거 두 개를 그냥 낸 거예요. 근데 뭐 어차피 뭐 대칭키면 우리가 비밀키라는 걸 알고 있죠. 의미를 모르는 게 아니고요. 이제 정확히 맞춰서 내줘야 되는데 그런 식으로 냈다는 거예요. 이제 대칭키는 평문을 우리가 암호화 키에 넣어서 암호화를 하는데 그 암호화 키하고 그 암호된 암호문을 보내서 복호화 키에 넣어서 복호화를 또 하죠. 근데 그 암호화 키하고 복호화 키가 같은 방식을 대칭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거의 사용하지 않죠. 이제 특수한 분야에서는 대칭키 알고리즘을 사용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공개키는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 공인인증서 같은 게 다 공개키 기반 알고리즘으로 돌아가고 있는 거죠. 그거는 암호화 키하고 복호화 키가 다른 거예요. 암호화 키는 하나는 공개 무조건 하는 거죠. 공개돼 있어서 그 공개 키를 누구나 다 갖다 쓸 수 있게끔 하는 방식이죠. 그래서 암호화 키하고 복호화 키가 다른 방식을 공개키 암호화 방식이라고 하는 거고요. 이제 뭐 비교를 그냥 저는 표로 했어요. 대칭키 암호화 방식이 아무래도 암호화하고 복호하는데 속도가 빠르죠. 공개키는 그러니까 공개키는 키라고 하는 게 뭐냐면 암호화를 하는 함수, 암호화 알고리즘을 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밀키하고 암호화 키하고 복호화 키가 다른 거를 복호화 키에서 하여튼 복호화 키를 이용해서 평문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암호화 알고리즘이 복잡해요, 함수가. 당연히 더 복잡한 방식이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느리죠, 복잡하니까. 그 다음에 암호화 키하고 복호화 키가 하나만 공개키 대칭키 암호화 방식은 하나만 누군가 알면 끝나는 거예요, 게임. 왜냐하면 둘 다 복호화 키도 같기 때문에 그거 같으니까 가서 암호문을 풀어서 내가 사용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암호화 키하고 복호화 키를 둘 다 비공개로 해야 돼요. 공개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거가 알려지면 그거를 갖다 쓸 수 있기 때문에. 근데 공개키 암호화 방식은 둘 중에 하나는 공개돼도 상관없죠. 하나는 비공개로 가지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알고리즘이 단순 복잡하고 키 관리가 어렵죠. 왜냐하면 공개되면 안 되니까 어렵고, 공개키 암호화 방식이 나름 관리가 용이하죠. 예, 그런 거를 비교하시면 돼요. MQTT는 IoT의 응용 계층 프로토콜로 크게 MQTT하고 COAP 두 가지가 있어요. MQTT는 IoT 때문에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서버하고 클라이언트 방식이 아니라 얘는 중간에 브로커라는 그러니까 브로커라는 매개자를 둬서 서로 통신하는 거예요. 매개자를 중심으로 해서 브로커를 둬요. 브로커. 그게 약간 특이한 방식이고요. 거기 비교 MQTT하고 COAP 비교를 보시면 얘는 MQTT는 TCP를 쓰죠. TCP를 쓰고 전력 소모가 COAP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높다고 알려져 있고요. QoS는 자체 지원하는 거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문제 11번 보시면 데이터 통신에서 큐잉 지연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모든 라우터를 예로 들면 라우터는 Q라는 걸 가지고 있어요.
Q라는 걸, 왜냐하면 일종의 메모리거든요. 그러니까 Q라는 걸 그러니까 메모리에 저장을 해서 들어온 순서대로 처리를 해서 내보내는 거거든요. 근데 라우터가 있으면 Q라는 거를, 이게 Q예요. 여기 들어오는 순서대로 여기 알고리즘을 통해서 라우팅 알고리즘 있잖아요. 라우팅 알고리즘 통해서 얘가 들어온 순서대로 1번, 2번 처리해서 쭉 내보내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처리하는데 시간 지연이 발생하면 그 지연을 큐잉 지연이라고 하는 거예요. 큐에서 대기하는 시간을 큐잉 지연이라고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얘가 데이터 속도가 너무 빨리 들어와. 너무 빨리 들어와, 얘가. 그러면 얘가 큐에 저장해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큐가 다 쌓였단 말이에요. 다 쌓였으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부터 들어오는 데이터는 더 못 쌓잖아요. 처리하고 있고 다 쌓였는데 어떻게 해요? 버리죠. 손실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얘하고 여기하고 여기 송수신 사이에서, 송신하고 얘가 수신기라고 하면 수신 사이에서 뭐래요? 혼잡 제어 같은 거 하잖아요. 흐름 제어.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혼잡 제어하고 흐름 제어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얘가 여기에서도 얘가 라우터는 하나의 인터페이스만 가지고 있지 않잖아요. 여러 군데에서 오잖아요. 여러 군데에서 오기 때문에 얘가 당연히 혼잡 제어하고 흐름 제어 같은 게 필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거기 플로우 용량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얘가 내보내요. 이렇게 여러 군데로 또 내보내는데, 여기에 이 링크가 가지고 있는 대역폭 있죠. 대역폭. 이 대역폭을 플로우 용량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를 흘러가는 흐름에, 그러니까 이 대역폭 이상으로 여기에다 넣어버리면 안 되죠. 임의의 지점에서 얼만큼 흘러갔냐를 보는 게 플로우 용량이에요. 흐름의 용량. 플로우라는 게 흐름이잖아요. 흐름의 용량을 플로우 용량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거에 대한 상관과 큐잉 지연은 어떻게 계산하냐. 여기가 이 대역폭을 R이라고 하면요. R. 이 대역폭을 R이라고 했을 때, 거기 지금 R분의 L, A로 제가 돼 있는 거예요. 거기. LA가 L 곱하기 A예요. 얘는 패킷의 랭스. 그 다음에 얘는 패킷의 평균 몇 개의 패킷이 들어오냐. 몇 개의 패킷이 들어와서 몇 개의 패킷이 들어오고 이 패킷이 몇 비트로 돼 있냐. 이거를 곱하면 전체 여기 흘러가는 용량이 나오겠죠. 이거를 여기 링크 대역폭으로 나눈 게 거기 뭐라고 돼 있냐면 트래픽 강도라고 돼 있어요. 당연한 거죠. 여기 요 대역폭, 이게 대역폭이 있는데 거기에 흘러가는 이 패킷의 양을 보는 거죠. 이 얼마만큼 흘러가는지 패킷의 양을, 대역폭 내로 흘러나가는 패킷의 양을 보는 게 트래픽 강도라고 하는 건데, 이게 0이야. 0이면 뭐예요? 지연 없이 나간다는 말이에요. 지연 없이. 근데 이게 1에 가까워지면 이 대역폭에 흘러가는 양 자체가 많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1을 넘어간 상태가 되면 Q에 들어갈 데이터는 그러니까 많이 데이터가 오니까요. 여기에서 많이 데이터가 오니까 Q가 넘쳐 흐를 가능성이 1이 넘어가면 많아지는 거예요. 이제 그런 의미를 가지고, 큐잉 제어는 뭐 그냥 해석하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 플로우 용량하고 결론적으로 플로우 용량하고 이 큐잉 지연의 관계는 결론적으로 큐잉 지연이 없을 때가 좋은 거죠. 플로우 용량이 나오는 거죠. 근데 큐잉 지연이 많아지면 네트워크가 복잡하다는 의미예요. 네트워크가 복잡하거나 아니면 흐름 제어가 안 되고 있거나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거기 데이터 송신에서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 흐름 제어, 스탑 웨이트, 슬라이딩 윈도우, 그다음에 혼잡 제어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플로우 용량을 조절해야 된다. 이런 의미를 거기에 써놓은 거예요.
다음에 이제 언트러스트 DMZ, 트러스트 DMZ는 밀리터라이즈드 존이라고 하는 거고 비무장지대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네트워크 영역을 나눌 때 보안 영역을 나눌 때 언트러스트, 트러스트, DMZ 영역으로 나눠서 대부분 설계를 하는데 이거는 네트워크 관리자가 보안 영역을 또 다른 보안 영역을 설정할 수도 있어요. 꼭 세 개로 나눠야 되는 게 아니고요. 내부 네트워크에서도 여러 가지 보안 영역으로 나눠서 관리를 할 수가 있어요. 관리를 할 수가 있고 DMZ도 꼭 하나만 둬야 되냐? 그건 아니에요. DMZ도 여러 개 둘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는 그런 구성으로 돼 있는 거죠. 거기 장비는 방화벽이에요. 인터넷 언트러스트 존 있고요. 그 다음에 방화벽을 중심으로 해서 트러스트 존하고 언트러스트 존으로 대부분 나누죠. 그래서 이제 보안 영역을 왜 나누냐? 이거는 보안 정책을 적용하기가 쉽죠. 그 다음에 관리가 쉬워진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안 영역을 대부분 나눠서 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보안 영역을 설정할 때는 뭐 고려해야 되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냐, 그거를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뭐 어려운 개념은 아니에요. 그래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엔드 오브 로우하고 탑 오브 렉, 물리적 구성을 이야기하는 건데, 이런 구성은 대부분 우리 사무실에서 대부분 하는 게 아니고요. 데이터 센터나 이런 데서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거기 탑 오브 렉은 뭐냐면, 렉이 쭉 배치가 돼 있잖아요. 쭉 배치가 돼 있으면 얘가 외부로 나가야 돼. 외부로 나가야 되면 결론은 어떤 스위치나 뭐 이런 최종 장비를 통해서 나가야 되잖아요. 여기 렉이 있어요. 렉이 두 대가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이 스위치까지 케이블을 연결해야 되죠. 이 케이블 연결 방식을 지금 탑 오브 렉이나 엔드 오브 로우라는 방식을 사용하는 거예요. 여기에 탑 오브 렉은 뭐냐면, 여기에다가 연결되는 데에다가 이것도 스위치고요. 얘도 스위치예요, 스위치를 놓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뭐가 구성이 돼 있어요? 여기는 서버들이 들어가 있겠죠, 서버들이 들어가 있으면요. 서버들에서 여기까지, 이 스위치까지 다 선으로 올리겠죠. 그리고 최종 연결되는 요 스위치까지 연결은 이 스위치에서 연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하면, 그러니까 이 케이블 구성이 간단해지겠죠. 근데 대신 뭐가 들어요? 스위치를 사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 엔드 오브 로우 방식은 뭐냐면 스위치 안 놓는 거예요. 그냥 서버에서 다 끄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선배선이 엄청 복잡해지겠죠. 엄청 복잡해지는 대신에 스위치는 뭐 안 사도 되는 거니까 쉽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냐면, 이제 뭐 TOR 아키텍처나 아니면 EOR 아키텍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케이블 비용도 TOR에서는 적게 들죠. 케이블 비용이 여기서 직접 몇 가닥만 가면 되니까 케이블 비용이 적고, 그 다음에 나중에 구성 같은 거를 바꾸기가 쉽죠. 근데 여기에서 막 이런 식으로 케이블이 가게 되면 케이블 구성도 복잡해지고 케이블 가격이 많이 들죠. 그 다음에 케이블 관리하고 데이터 센터를 관리하기 힘들어져요. 힘들겠죠. 아무래도 케이블이 막 다발로 가는데, 이게 한두 대가 아니라니까요. 쭉 연결되어 있는 데서 케이블을 막 다발로 이제 막 가게 되고, 그러니까 케이블에 이제 태깅 같은 걸 잘 해놔야 돼요. 태깅 같은 걸 잘 해놔도 막 찾는데 시간 오래 걸릴 거 아니에요. 뭐가 문제가 생기면. 그러니까 EOR 방식은 유지보수하기가 힘들겠죠. 대신 가격적인 면에서는 좀 싸게 먹힐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좀 고려해서 쓰면 되는 문제인데, 이제 1교시가 끝났네요, 1교시. 이번에 근데 다 시험 보셨어요? 다 안 보신 거구나. 예,
일단 저는 그 이제 여기 이제 수도학원에서 이제 수도학원이 아니라 이 옆에 수도 직업 전문 학교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 이제 이론반은 이제 제가 하고 있는 거를 이야기 드리는 거예요. 정규 이론반은 이제 이론 강의만 하는 거죠. 전체 과정에 대해서 이론 강의를 하고요. 여기는 이제 심화반은 이론만 안다고 해서 시험을 바로 보러 가면 합격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어차피 하루 종일 쓰다가 나오는 시험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쓰냐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을 잘 쓰게끔 도와주는 게 이제 정규 심화반. 현재는 2개의 반이 있어요. 이제 예전에는 멘토반이라는 게 있었는데 현재는 운영하고 있지 않죠.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그게 한 1년 반 정도 됐어요. 1년 반 정도 됐는데, 이번 이제 123회죠. 123회 때는, 이제 멘토반이 생겨요. 다시. 멘토반, 이제 저희가 이제 심화반에서 이제 공부를 하신 분들이, 더 이제 뭐 계속 재수를 하기도 그렇고, 그런 분들은 이제 심화반, 멘토반으로 이제 가서, 이제, 그러니까 이런 반이 없었기 때문에 어렵죠. 그러니까 이제 새로 만들어서 운영을 할 생각이고, 여기는 최근에 합격하신 기술사님이 하실 거예요. 최근이라고 하면, 가장 최근이 언제죠? 120회죠. 120회 합격하신 분이 아무래도 최근 경향을 제일 잘 알고 있으니까 이제 그리고 최근에 이제 답을 진짜 써내셔서 합격하신 거니까 이 분이 맡으실 거고요. 그 다음에 하나 또 다른 반이 또 개설이 되는데 뭐를 개설할 생각이면 이 이론반을 듣는 이제 10분이 들으러 오시면 대부분 어떻게 하시냐면 제가 이제 첫 시간에 서브노트를 꼭 만들어야 돼요. 중요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드려요. 근데 서브노트를 만드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이제 이제 만들어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만들어 보시면 알지만 쉬운 작업이 아니거든요. 서브노트. 그래서 이제 거기서 한 6분, 7분 중에는, 서브노트 만드는 작업 자체를 포기를 하세요. 근데 서브노트 만드는 게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사실은. 근데 6분, 7분이 포기를 하시고, 이제, 그러면 또 정규 이론반을 듣거나, 아니면 뭐 다른 학원에 또 이제 기초반을 듣거나, 뭐 그러면서 계속 또 서브노트를 또 못 만드세요. 그러면 어차피 기술사 시험 공부는 안 돼요. 내가 다른 사람 거 갖다가 공부해야지. 안 된다고요. 그렇게 공부하시면 안 된다고요. 서브노트 자기 거를 무조건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앞으로 20년 동안 공부해서 정보통신 기술사 합격할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면. 안 만드시고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근데 단기간에 내가 한 3년, 뭐, 그 정도 바라보고 하겠다, 그러면 서브노트를 반드시 자기 손으로 만드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근데 대부분 분이 못 만드시잖아요. 그러면 서브노트를 못 만들면 암기가 안 돼. 암기를 해도 다 안 돼요. 그러니까 전체 시험 문제를 내가 컨트롤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 다른 데는 없는 과정이에요. 이제 이거를 만들 거예요. 요 반을 이제 하반기에 운영할 거예요. 이것도 같은 분이 하는 게 아니고 120회 합격하신 분이 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서브노트 작성하려면 처음으로 하는 게 이제 저는 그렇게 안 했지만 요즘은 마인드맵이라는 거를 많이 활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범위를 그려보는 거죠. 쭉 그리면서 이런 것들을 정리해야 되고 이런 것들 이런 상관관계가 있고 이런 마인드맵을 이제 챕터별로 그려보면서 서브노트 작성하고 암기. 이거는 강의하는 반이 아니에요. 이제 이쪽 맡으신 기술사님이 와서 강제를 할 거예요. 강제. 어디까지 반드시 해와라. 안 해오면은 탈락. 뭐 이런 식으로 할 거예요. 그러니까 강제의 성격이 있어요. 강제.
이론반은 하다가 안 나오면 되잖아요. 강제를 하지 않아요, 절대로. 만드세요라고 하지만 그거를 강제하진 않아요. 제가 이제 중간 체크는 한번 하죠. 잘 돼가고 계세요. 이제 그런 식으로는 하는데 강제는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는 강제할 거예요, 강제. 그런 분만 하시면 돼요. 나는 누군가 옆에서 채찍질 해주는 게 좋다. 그런 거에 익숙하다. 그리고 대부분 이거를 하셔야 돼요. 근데 나 혼자 잘할 수 있다. 그런 분은 안 하셔도 되죠. 근데 나는 혼자 힘들다. 옆에서 누군가 도와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입안을 이제 하반기 123회니까 이제 언제 개강을 얘네하고 얘는 8월 8일 개강이 이제 확정이 됐고요. 얘는 시험 발표일 그게 언제죠? 하여튼 제가 이제 지금 얘하고 얘는 이렇게 하기로만 결정이 됐지 구체적인 계획까지는 아직 안 짰어요. 그래서 이제 얘하고 얘는 이제 다음 주에 하실 분들을 만나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제 만나면 제가 구체적인 계획을 이제 짜서 8월 8일 전에 올려드릴 거예요. 이제 학원에 문의하시면 되거나 아니면 저한테 뭐 문의를 하셔도 되고 아니면 제 카페가 네이버 카페니까요. 네이버 카페에 이렇게 치시면 되고요. 아니면 제 이름을 치셔도 나와요. 이렇게 치시면 카페 검색되거든요. 이 카페가. 이제 그래서 여기에서 공지사항을 보시면 가입하셔서 공지사항을 보셔도 되고 하여튼 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하반기는 그래서 4개의 반으로 운영이 될 거예요. 이제 이전 회차까지는 2개의 반을 운영했는데 좀 더 반이 필요하다는 필요성은 예전부터 계속 제기가 있었고 그래서 근데 이제 제가 게을러 가지고 말만 해놓고 안 했는데 이번에는 직접 이제 할 예정이고 거의 이제 구체적인 계획만 짜면 되는 단계까지 왔으니까요. 학원하고도 이야기가 이제 다 됐고 그래서 이제 될 거예요. 예, 진행하겠습니다. 이제 33페이지요. 전자기파를 맥스웰 방정식으로 설명하시오. 맥스웰 방정식 알면 푸는 문제죠. 그 다음에 2번은 좀 특이하죠. 예전에 시험 문제가 뭐가 나왔냐면 오실로스코프, 스펙트럼 아날라이저, 네트워크 아날라이저를 비교하는 문제가 나왔어요. 근데 네트워크 아날라이저가 빠지고 OTDR하고 비교하는 문제가 나왔어요. 2개는 다 스펙트럼 아날라이저든 아니면 오실로스코프는 전기적인 신호를 측정하는 장비예요. 근데 OTDR은 광신호를 측정하는 장비죠. 이것만 다르지 어차피 통신 장비를 지금 비교하는 문제는 똑같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제 S바스 문제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페이딩, 그 다음에 UHD 난시청 최소화 방법, 그 다음에 통합 공공망용 주파수. 이거는 뭐냐면 PSLT하고 LTER하고 LTM하고 3개의 주파수 대역이 똑같죠. 700MHz 대역으로 똑같은데 이 주파수 대역을 설명하고 아니 근데 똑같은데 뭘 설명하라는 거예요? 그냥 주파수 대역이 뭔지 쓰라는 거예요. 쓰고 전파 간섭 이슈가 있겠죠. 그러면 그거 해결 방안. 사실 이 문제는 오래전부터 제기가 되어 왔는데 랜 쉐어링 같은 것들이 대책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거기 제가 학원에 PDF로 줬는데 지금 거기가 잘못됐어요. 사라진 부분이 있어서 제가 적어 드릴게요. 첫 번째 거기 수식이 가우스의 전기, 가우스의 법칙 이렇게 돼야 돼요. 이렇게 면적분 하는 거죠. 면적분. 그 다음에 거기 가우스의 법칙, 패러데이 유도 법칙, 패러데이 전자기 유도 법칙, 그 다음에 앙페르의 법칙, 거기에 다 여기에 이게 들어가야 돼요. 여기 요 내적 DA
이게 다 빠졌어요, 점이. 그 다음에 미분형에 보시면 미분형도 빠진 게 있죠. 여기 첫 번째로 가우스의 법칙에 이렇게 돼야 되죠, 이렇게. 컬. 그 다음에 이게 빠졌죠, 요게. 그 다음에 다 요게 빠졌어요, 컬이. 그 다음에 여기가 B가 0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여기가 내적이 아니라 외적 기호가 들어가야 돼요. 그 다음에 컬이 다 빠졌어요, 컬이. 그래서 그거 말씀드리고요. 거기 분수 기호도 빠져 있는데 그거는 예측 가능하니까 넣으면 되고, 일단 맥스웰 방정식은 이거예요. 적분형하고 미분형이 있는데 최종식은 미분형이에요. 적분형에서 미분형을 유도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적분형은 미분형으로 가는 중간 단계고요. 최종적으로 정리된 거는 미분형이거든요. 이거에 대한 4개의 방정식이 있는데, 첫 번째로 제가 이제 간단하게 의미를 말씀드릴게요. 요거까지 하고 좀 쉬어야 되겠네요. 이거 있죠, 요거. 이게 로저로. 이 말은 뭐냐면, 요 말은, 요런 폐곡면이 있어요, 폐곡면. 근데 여기에서 이런 게 나와. 전기력선이 나와요, 전기력선이. 그러면 이 전기력선을 다 이 폐곡면을 뚫고 나오는 거니까 이 전기력선을 다 모아서 보면 뭐가 되겠어요? 이 안에 있는 전하의 양에 따라서 이 폐곡면을 뚫고 나오겠죠. 이 전하량하고 같다는 거예요. 이 전하량을 의미하는 게 얘고요. 그러니까 근데 이 말은 또 뭐냐면, 이 폐곡면을 조그맣게 잘라서 미분해서 보면 여기에서 나오는 거는 뭐냐면, 얘는 최적전하밀도예요. 최적전하밀도. 나온 거 보면 이 조그맣게 자른 이 최적전하하고 같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모든 폐곡면을 뚫고 나오는 전기력선의 양은 이 안에 들어있는 전하량하고 같다는 거예요.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거는 뭐냐면요. 이건 자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력선. 얘는 자기력선은, 전기력선을 다, 어떤 폐곡면을 뚫고 나오는 전기력선을 다 모아보면 그 안에 있는 전하량하고 같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 말은 또 폐곡면이 또 있어요. 폐곡면이 또 있는데, 이 말은 뭐냐면, 여기 자하라는 게 있어요. 자석을 갖다 놓으면 이건 플러스 마이너스로, 자석은 짜개고 또 짜개도 플러스하고 마이너스로 분리가 되잖아요. 그래서 자기력선도 나와요. 이 자기력선도 나와서 마이너스로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 폐곡면을 둘러싸고 있는 거를 다 합쳐보면 결론은 0이라는 말은 뭐냐면, 나가는 양하고 들어오는 양이 같다는 거예요. 자석이니까 나가는 양하고 들어오는 양을 합치면 0이 되잖아요. 얘는 벡터예요, 벡터. 벡터니까 방향이 반대인 나가는 양하고 들어오는 양을 다 더해보면 이 폐곡면을 뚫고 나가는 놈하고 들어오는 놈은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기 때문에 플러스에서 나가서 마이너스로 들어오잖아요, 무조건 자석은. 그러니까 0이 된다라는 게 맞죠. 그 다음에 세 번째, 패러데이 유도 법칙은, 얘는 수신 안테나를 설명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 이거가 뭐겠어요? 시간적으로 변화하는 자기는, 시간적으로 변화해요. 시간적으로 변화하는 자기는 전기력선을 발생시키는 거예요. 반대 방향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반대 방향으로 시간적으로 자기력선이 시간에 따라 막 변동해요, 자기력선이. 그러면 얘는 시간에 따라 변동하면 전기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전기력선이. 이 말이 패러데이의 전자기 유도 법칙이고, 그러니까 자기력선이 변동하면 전기력선이 발생한다는 거니까 수신 안테나의 원리를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거기 밑에 보시면 그러면 얘는 예. 얘는 아까 제가 전기력선 설명할 때 이거 설명할 때 요 예를 썼잖아요. 그러니까 전기력선이 시간에 따라 전기력이 변화하면 자기력선이 발생한다는 거죠. 얘는 크게 의미가 없어요. 얘는 이제 그래서 송신 안테나의 원리를 설명하고 있는 거죠. 전기력이 변하면 시간에 따라서 전기력선을 변화시키면 자기력이 발생한다는 거니까. 그래서 앙페르의 법칙은 송신 안테나의 원리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자계파를 맥스웰 방정식으로 설명하는 거는 4개를 잘 설명해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파동 방정식까지 유도를 거기는 해놓은 거예요. 잠깐 쉬었다가 이제 2번부터 쭉 진행하겠습니다.